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주말판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철인데 휴가 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름에는 뭐 딱히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좀 전 제 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네. 좀 쉬엄쉬엄하면서 컨디션도 관리해야죠. 연말에 좀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연말에? 네. 예. 하여간 지금 뭐 자꾸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하고 본격 토론 시작하시죠.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이슈 중에서는 역시 그 중국의 GDP, 또 중국이 또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요게 좀 역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던 모습이고, 인민은행이 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예. 연속 그 인하는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약간은 또 약간 아쉬워했던 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럽의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영국 물가가 일단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이 부분은 좀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그 기업들 이슈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형 챗 GPT 이제 내놨죠. 유료화하겠다. 예. 이래서 좀 AI 관련주들에 좀 영향을 줬고, 다만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수익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있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빠진 건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그런 좀 뉴스가 나왔거든요. 푸틴이 그렇게 선언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까지 했다라는 뭐 이제 뉴스가 곡물선 공격한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항구도. 소매 가격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이게 물가가 좀 안정화된 건 좋은데 이게 또 안정화된 물가를 좀 자극하면 어떡할까?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 주 증시엔 약간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증시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는 경기에 대한 부담, 중소형주 역시 뭐 성장이 나오니까요. 뭐 배터리, 반도체, 헬스케어 이들 중심으로는 좀 코스닥은 선별해서 상승했던 그런 좀 혼조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6.3% 나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 회복이 이렇게 좀 자꾸 늦춰지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좀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구매력,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코로나 때도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지급을 못 받아서 이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워낙 그 몇 년간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아요. 근데 이 재고를 계속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소비자 물가가 0%. 네, 0%니까 예. 이게 참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 5%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이 경기가 이렇게 완전히 좀 다운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내수가 안 좋으면 수출로도 뭔가 활로를 찾으면 되는데, 수출은 아시겠지만 이 중국에서 공장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자꾸만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있죠. 네, 공급망 재편한다 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유럽과 미국 수출 비중이 중국에서 이제 이 두 나라 합치면 3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 재편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타격을 하는 게 중국한테는 지금 굉장한 지금 악재로 작용을 실제로 지금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앞서서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부동산 같아요. 이 부동산이 중국 GDP 한 30% 차지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고, 중국 개인 소비 한 60%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아지면요, 중국 내수는 당연히 좋아지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게, 이게 상반기에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일단 마이너스 7.9% 또 지금 또 감소했다라는 그런 또 수치가 나와버렸고, 일단 이제 그 GDP 성장이 지금 마이너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좀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데, 근데 중국 정부가 뭔가 부동산 규제를 풀려고는 액션은 주는데 화끈하게 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저도 찾아보니까 그 일선 도시들 있잖아요. 베이징 같은데, 상하이, 여기 주택 구매 제한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2선 도시는 제한이 특별히 없대요. 근데
이 인구가 많은 일선 도시는 지금 제한을 걸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마음대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풀면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양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좀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중국 경제는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중국 부동산이 이제 문제인데, 뭐 흥다 이어가지고 이번에 또 환다, 또 다른 부동산 그룹이 지금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떨까요? 이 문제 좀 뭐 흥다 때처럼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상당한 위기가 될 수도 있을지. 일단 이제 7월 달에 지금 뭐 디폴트 리스크 지금 한번 나왔잖아요. 예.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이게 중국의 부채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또 거기에 개발업자들이 다 지금 묶여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으로 좀 돈이 돌지 못하고 있고 부채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일 날 4억 달러 이거 갚을 수 있겠느냐 예.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쇄 뭐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낮게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책 당국이 지금 이게 완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은행, 국유기업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연쇄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연쇄적으로 이게 터져요. 근데 만약에 완다를 못 막아버리면 어디서 또 뭐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중국 정부가 그걸 모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저번에 그 2년 전에 헝다도 한번 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화들짝 놀랐다가 조금 완화시켰는데 아마 요번에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업체에 대한 아마 유동성 공급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서 근데 이건 단기 미봉책이거든요, 사실. 급한 불 끄는 정도죠. 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가 좀 문제인 게 결국 부동산 이거 어떻게 살릴 거냐. 그래서 이거를 결국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뭐 중국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그대로 두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내후외환인 게 뭐냐면 내수도 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까지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게 손을 이제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미중 갈등 해소하려고 서로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뭐 결과물은 안 나오지만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봤을 때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 지금 원하는 게 있으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그리고 중국도 지금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 해소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중국은 아마 그때부터는 좀 부양책을 좀 쓰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청년 실업이 뭐 21% 그 이야기 나오대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사실. 이거 풀어주려면 이제 민영기업 우대하는 정책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부동산. 그래서 결국 시차의 문제로 저는 하반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좀 선택으로 부양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완다가 뭐 지금은 살아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완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정책을 우리가 계속 체크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6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0.2% 그렇게 나오니까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이제 성장세는 견조하다 이러면서 이른바 골디락스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미국발 지표는 현재로서는 뭐 썩 나쁘지 않은 셈이죠? 네, 지표는 견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수치는 뭐냐면 이게 꺾이는 건 맞습니다. 계속 조금씩은 둔화되는데 그게 이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흔히 골디락스한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거처럼 뜨미지근한 상태, 지금 견조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왔던 지표 중에서 온라인하고 가전제품, 가구 판매가 좀 크게 늘었는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 가전이나 가구는 내구재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소비 여력이 없으면 이거 사기가 어려워요. 이 제품들은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잘 팔린다는 건 어쨌든 지금 미국 소비가 아직은 좀 탄탄하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멘텀은 꺾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지금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모멘텀. 근데 오히려 이게 호재인 게 뭐냐면 너무 계속 소비가 좋으면요. 긴축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절하게 이렇게 좀 지표가 꺾어지면 미국도 금리 인상 종료할 또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지금의 이런 지표가 약간 식어가는 거를 계속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증시도 오히려 이런 지표에도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은 이거를 좀 나쁘게 보진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서는 소비가 좀 꺾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3분기까지는 아직도 초과 저축한 게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게 4분기예요. 4분기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이 이제 상환 들어가거든요. 그게 규모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소비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부터는 조금 데이터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을 해가지고 금리가 5%까지 올라왔으니까 약간 경기가 식는 것은 뭐 당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천천히 식어가면서 또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지가 나온다면은 뭐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양극재주도 지금 계속 강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매우 강한 편인데 그렇다 보면 공매도 세력은 뭐 이미 항복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항복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7일 기준입니다. 일단 17일 데이터까지만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이 지난달 말에 6.24%였거든요. 4.92%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 18일 그 하루에만 외국인이 2,400억을 샀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도 2,9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합치면 거의 6천억을 사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산 거죠. 사실 외국인이 하루에 한 종목, 어떤 종목을 3천억씩 산다는 건 삼성전자 말고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거의 쇼 커버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잔액이 좀 많은 증권사로 JP모건을 많이 찍었거든요. 여기 정말 많이 한 것 같다. 근데 그날 JP모건이 매수 창구 상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딱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아, 외국인이 항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이제 에코프로 뭐 100만 원 넘고 한번 급등했고 에코프로 BM이 한 10% 또 오른 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펀더멘탈도 물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오른 거는 좀 공매도 쇼커버링 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완전 항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주력 그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항복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에 공매도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공매도 세력이 꽤 타격을 입었을 거로 추정은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공매도는 또 수수료도 많아요. 빌린 데다 수수료 줘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게 무제한, 그러니까 무한대입니다. 손실이 0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상패당하면 0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0이 아니고요. 만약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억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사실 공매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함부로 치면은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공매도 대기 자금이라든지 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 뭔가 관심들이 있는데 지금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 들 수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밑으로 좀 내려갔고 일단 코스피에서 제일 많은 거 제가 5개만 말씀드리면 1위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여기가 7.87%, 2위가 두산피어셀 5.82%, 호텔신라가 5.47%, DB하이텍이 5.03%, 후성이 4.86%. 이런 순으로 이제 코스피는 공매도 잔액이 지금 돼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1등이 그 휴마시스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7.13%. 바이오입니까? 네, 여기가 아마 의료기기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여기 반도체죠. 7.09%. NK맥스가 6.54%. 에코프로 HN이 6.43%. 최근에 그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갑자기 이제 에코프로 HN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또 늘어난 거 아닌가. 주성 엔지니어링도 얼마 전에 좀 많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기업마다 좀 공매도를 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 6.29%. 그래서 주로 좀 코스닥은요 급등한 기업들 위주로 좀 늘어났고 코스피는 꼭 그렇진 않아요. 코스피는 좀 실적하고 좀 이렇게 업황 안 좋거나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일부 선별해서 좀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 상승한 업종이 많지는 않더라도 뭐 선방한 업종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좀 좋았던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기기 업종, 여기도 헬스케어죠. 그래서 의료기기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또 치매하고 면역항암제가 이번에 좀 눈에 띄거든요. 이제 같은 바이오 섹터인데 하나는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거고, 면역항암제 이제 신약 개발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인데, 이쪽이 어쨌든 뭐 일단 시장이 조금 이렇게 혼조세 보이면서 당분간 또 약간 방어주로도 인식이 되면서 움직일 것 같고, 또 미국도 최근에 바이오 쪽이 좀 괜찮더라고요, 분위기들이. 치매 관련해 가지고 신약이 뭐 삼상 성공했다. 네, 승인도 FDA 받았고, 승인도 맞습니다. 받았고. 예. 그래서 치매나 면역항암제 이쪽 섹터들이 조금은 더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경기 민감주가 지금 못 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그 이번 주에 좀 좋았던 섹터가 정유업종이 좀 좋아요. 근데 여기에 물론 SK 이노베이션도 들어가 있지만 S-오일도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GS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유업종은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기는 조금 뭐 아직까지는 애매하긴 한데 정제 마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유를 받아다가 휘발유로 바꿔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 마진이거든요. 예. 이 마진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씩. 신흥국 경기가 좀 돌아선다. 그리고 달러가 또 약해졌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정제 마진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유 회사들이요,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정유는 사양 산업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전기차가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뭐죠? 지금 수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휘발유 안 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비 증설을 안 하는데 예. 기본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몇 년간 유지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무래도 공급이 줄면서 당연히 마진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제 마진에 또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정유주도.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올라온 섹터 중에서는 좀 약간 다크호스로는 정유주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현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그 삼성증권의 이경재 연구님이 한번 읽어보니까 괜찮은 보고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건데, 그 폐배터리 있죠. 제목은 뭐냐면 환경 기업들의 EV,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략. 요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6월에 EU에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이 승인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2031년부터는 핵심 광물 있잖아요.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이거 재활용하는 거를 비율이 있어요. 무조건 이만큼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코발트는 16% 해야 되고 리튬은 6인데 2035년에 더 강화돼요. 2035년은 코발트가 26%, 리튬은 12%, 그 다음에 니켈은 15%.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어떤 뭐 양극재 기업이든 배터리 기업이 이거를 그 리튬 니켈을 쓸 때는 재활용한 거를 이만큼을 담아야 돼요. 예. 반드시. 그럼 재활용 산업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유럽에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일수록 이걸 더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유럽에서 시작을 했지만 유럽만 이렇게 될까요? 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이럴 것 같고 전 세계가 좀 다 전 따라갈 걸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양극재를 만들 때, 생산할 때 약간 스크랩이라고 고철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 같은 거죠. 100% 다 양품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지만 배터리도 수율이 있잖아요. 예. 그럼 100이면 100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못 쓰잖아요, 사실. 받아다 그거를 이제 리사이클링을 해요. 그게 지금은 크다고 합니다. 스크랩. 왜냐하면 아직 폐배터리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전기차가 아직은 적으니까. 결국 배터리 수율도 지금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되니까 네. 현재는 뭐 썩 100%나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스크랩 비중이 높아요. 그거를 이제 받아다가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차 타고 이제 버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건 작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5, 6년 후엔 바뀌겠죠. 예. 그때 되면 이제 전기차 훨씬 많아지니까. 수율은 높아지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스크랩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다만 장기적으로는 폐배터리가 훨씬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이제 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폐배터리를 그냥 아무 업체한테 그냥 달라고 또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내재화한 기업일수록 좀 좋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M&A를 하던가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을 내재화했던 환경 기업들이 좀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새 그 흔히 몇 년 전에 좀 그 주가 좋았던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게 폐기물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요새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실제 폐배터리나 리사이클링 사업 하려고 M&A 같은 거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목 그대로 그런 환경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배터리 수거 네트워크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환경 회사를 좀 보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를 이렇게 어쨌든 받거나 스크랩을 받아가지고 이 방전을 시켜요. 다 뺀 다음에 뭐를 하냐면 파쇄하죠. 예. 파쇄하면 해가지고 전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면 검은색 그 가루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습식 공정을 통해서 뽑아내거든요. 근데 블랙 파우더를 만드는 공정이 전처리 공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공장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폐배터리가 우리 한국으로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대부분. 근데 수도권에는 주거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처리 공장 만드는 건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걸 네트워크를 쌓은 업체는 이미 이제 진입장벽이 형성돼 있는데 네. 후발주자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신규 공장 설립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인허가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이걸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이제 그 자체로 진입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네. 마치 그 폐기물처럼. 예. 그래서 이게 또 환경 회사들이 이미 또 이 시장 또 진출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유리하고, 제가 아까 이제 후처리는 뭐냐면 그 블랙 파우더를 뽑는 거예요. 이제 이 습식 공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용해를 해가지고 이 거기서 니켈, 코발트, 뭐 리튬 같은 거 뽑아내는데, 문제가 이거 다 하고 나면요 폐수가 있어요. 이것도 환경 처리해줘야 되는데 역시 이마저도 환경 회사들이 이미 이건 또 하고 있잖아요. 기존 노하우가 네, 있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이경재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항상 폐배터리 사업하면 기존에 지금 강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환경 사업을 이미 오래 했던 기업들 중에 요거 M&A 했던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유리해지는 구도로 갈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꼽아준 대표 기업이 어디냐면은 IS 동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건설회사거든요. 저기 네. 부산 쪽도 하고 이 대구나 부산 쪽에 좀 아파트 분양 같은 거 좀 많이 했던 좀 기업인데, 이 회사가 그 이제 폐기물 업체인 인선 ENT를 인수를 했었어요. 근데 인선 ENT의 자회사 중에 인선 모터스라고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는 폐차 처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아. 이미 이제 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폐기물 사업 하면서 여기 폐배터리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회사 하나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 그 보고서 썼던 기업 중에서는 에코비트라는 기업도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역시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비상장이니까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SK 에코플랜트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아직은 비상장인데 아마 상장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K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 글로벌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그 2021년도에 싱가포르의 테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다만 상장회사 중에서는 IS 동서랑 인선 ENT 이 두 개 기업을 일단은 좀 분석을 해줬으니까 한번 이런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을 뒤에 이을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이 업종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성장이 나오는데 확실히 나오는 거죠. 아.